산업혁명 이후에 좋은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계속 만들어지던 시대,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민주주의의 토양을 만들어가던 시대, 그런 시대는 이제 저물었다. 이제는 일자리 소멸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게 어떤 분이 하신 말이냐면요, 지난 1월 23일에 저희 랩 2050에서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그리고 또 여러 단체들하고 같이 청년수당 2.0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었습니다. 그때에 국회의 의제 2050의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의원 연구 모임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신 김세연 의원이 오셔서 축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이어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세대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 한 사람이 여러 직장에 합격하는 일이 낯설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도저히 현실의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청년수당과 같은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 여러 갈래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결국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 경제 체제가 재설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좋아하면서 또 정말 이 보수 정치인인데 급진적인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기본소득 관련된 이 영상 시리즈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연구 모임인 아젠다 2050의 대표 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실은 그 앞에 인용하셨던 부분을 말씀하실 때 그 이원재 대표님이 제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분이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 인용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또 누군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그게 아주 특별한 생각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그게 아마 몇 년 내로 보편화될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대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나 또 행정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가성비 좋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재정 면에서든 또 제도의 어떤 운영 면에서든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기억도 있어요. 예전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어떤 행사, 그게 정책 컨벤션이었던 기억인데요. 행사였는데 거기도 오셔서 잠깐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지방자치 박람회였던 것 같습니다. 킨텍스에서. 예. 그래서 그때 우리 다음 세대는 로봇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죠. 저는 실제로 다음 세대에 바로 닥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참 어쩌면 그 다음에는 인간과 로봇이 별로 구분이 없어지는 휴머노이드 같은 세계가 와서 이 로봇이 인격이 존중받는 사회가 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저희가 기계세 관련된 워크숍을 어젠다 2050에서 두 차례 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계속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즉 기계세라고 이름을 붙여놓지만 이제 통상 로봇세라고 알려져 있지만, 로봇의 이 개념상 휴머노이드를 연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과세의 이 대상이 아주 불분명해지는 조세 회피가 너무나 쉬워지는 그런 허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기계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과세를 의도하기 위해서 이제 명칭을 그렇게 저희는 쓰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 로봇이 또는 기계가 이 노동의 주체로서 새로 부상을 하고, 거기에서 이 특이점, 그 레이 커즈웰이라는 미래학자가 2045년도에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기계지능이 인간지능을 초월하는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납세의 주체, 노동의 주체, 또 인격의 주체로 기계가 어떤 순간에 그 지위에 올라서게 되면, 실은 그때부터는 기계세가 아니라 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법인격이 부여되면. 그래서 이제 법인격 부여에 대한 논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국회 안에서는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이제 관련된
박사들이 한 번씩 오셔서 참여를 하시고 그 외에 이제 아주 소수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좀 보편적으로 아직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다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논의들이. 그런데 우리만 뒤쳐져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다 연결이 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본론을 한번 이야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본소득이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김세연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을 것도 같아서 보수주의와 기본소득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 되게 진보적인 것 같기도 하고 보수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두 번째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이 실제로 나중에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근데 이게 아주 파격적인 제도라 국민적 합의가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네 번째로 다뤄보고요. 다섯 번째로는 지금 있는 여러 제도들, 아동수당,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배당 이런 제도들과 기본소득은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가? 이게 다섯 번째로 다뤄보고 여섯 번째로는 경제성장과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학자나 또 국민 여러분들께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남기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기본소득이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전제를 앞서서 이제 인사드릴 때 말씀을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노동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이 지금까지 농업혁명 이후에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바로 먹을 것을 확보하는 이제 거기에서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공산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사실 현대민주주의의 안정적 기반이 그렇게 이 괜찮은 일자리들이 제조업에서 많이 만들어진 그 시대를 거치면서 구현이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기술혁명이 사회 변화를 부르게 되고 사회 변화가 정치 체제의 변화까지 부르게 되는 연쇄 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혁명이 더 이상 인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기제로 지금 작용을 하는 시대에서는 더더욱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계 유지를 하면서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풍족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노동의 주체에서 졸업한 인류에게 어떻게든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기본소득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박근혜 정부 때 이 실업률 지표를 고용률로 바꾸면서 또 이명박 정부 때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정부 조직법을 바꾸면서 이 고용에 대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절에 고용률이 뭐 90%대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게 이제 큰 정책 목표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고용률이 90%는 아마도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직장에 여러 개 합격해놓고 골라가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오지 않을 시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고용률 90%는 역사 속의 추억이 되고 뭐 고용률 70% 50% 더 시간이 흐르면 30% 10%대로 떨어지는 이런 추세로 간다는 것을 상정을 하고 정책 처방을 준비해야지 이게 억지로 힘을 쓰면은 90%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거대한 착각에 쌓여 있으면은 일자리를 억지로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또는 기업을 쪼으면은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오판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경제 메커니즘에 무리가 걸리면서 여러 가지 실패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 비교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요 영상 전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녹색당 소속의 기본소득 주장하는 분들이 한번 오셨었고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국회의원도 한 분 오셔서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김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이 왔었는데요. 유승희 의원은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소득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서다. 네. 녹색당의 이제 김조원님하고 백희원님 네. 지금 정책위원장인데 네. 여기서는 생태적인 사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생산해서 지구가 자원이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덜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나눠줘서 생산 활동을 줄여야 된다는 네. 좀 친환경주의자들의 기본소득 관점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가 좀 중첩되면서 네. 재밌다는 생각이 좀 흥미롭습니다. 예. 이것을 좀 뭐랄까 그러니까 정치 이데올로기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네.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면은 보통 시장주의하고 연결이 되면서 네. 사람들이 좀 경쟁을 많이 하게 만들고 시장에서 소득을 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럴 것 같은데 또 기본소득은 국가가 개인한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 아닙니까? 네. 그것을 넓히자고 주장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 보수 정치하고 어떻게 맞닿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제가 전형적인 보수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보수당이 언제 창당되었는지도 모르는 정당이 300년 넘게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사회 변화를 항상 거기에 역행하지 않고 기술과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면서 시대 변화를 계속 흡수를 하면서 점진적인 변화 개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관찰, 인식 그리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즉 점진적인 끊임없는 개혁이라는 것이 꼭 무슨 파괴적인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아니라 끊임없는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을 통해서 변화에 발맞추어 가는 게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실은 이전에 약 10년 동안 보였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거쳐오면서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보였던 모습 중에서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더 다수의 사람들, 특히 최근에 오면서 더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라 즉 자기 개혁이 내장된 그런 보수 정당이 아니라 일종의 수구 정당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보수라는 네이밍에 이런 좀 오명이 씌워져서 그런 거지. 그 보수라는 자체는 변화에 항상 민감하게 적응해가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지 진정한 보수 정당이고 보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도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런 그 기술혁명이 부르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100의 변화가 있을 때 매 단위 기간마다 일씩 변화가 누적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급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직 급진적인 변화가 오지 않았다고 이것이 오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이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올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이 아주 빠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정치는 거기에 미리 미세 조정하면서 대비를 해 가야 한다. 하지만 기술 혁신은 또 막아서는 안 되고 이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지점에 딱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나가서 네. 아까 기본소득의 수준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대체로 만약에 도입한다고 하면은 언제 어느 정도의 액수로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부분이 쉽지 않은 지점이고 그래서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급 대상을 개인으로 할 건지 가구로 할 건지 이제 이게 여기 따라서 또 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또 지급 대상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떤 형성을 촉진하고 그 가구 중심으로 이제 정책 처방의 대상을 볼 건지 아니면은 개인 1인 가구를 포함한 이제 개인 위주로 해서 볼 건지 이런 부분도 달라지는데 일단 기본소득의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의 물가 수준을 고려한다면은 저는 다양한 실험들을 한 몇 년간 꾸준하게 해보고 나서
결과를 평가하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아주 적게는 뭐 정말 그냥 용돈 수준의 뭐 네. 30만 원 수준이 될지 네. 50만 원 수준이 될지 또는 100만 원, 150만 원, 또 200만 원. 요즘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제 200만 원 네. 넘어 최저임금이 설정돼 있으니까 또 가구 합산으로 봐서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의 어떤 기준을 놓을지. 그래서 스펙트럼을 좀 넓게 보고서 이게 다른 나라들에서 실험하는 거 보면은 그 아주 소수의 대상을 했다가 이제 그걸 좀 확산시켜 보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네네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할 때에 이런 심리 상태나 또는 제도 도입 초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적응이 안 됐을 때 나오는 행태하고 이게 보편화되었을 때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솔직히 수준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이거는 보수 정당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 예,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가게 되면 이게 금방 현존 재정이 고갈이 되고 나아가서 미래 세대의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소득을 당겨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기계세 도입 같은 또 다른 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직 어느 정도 범위로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아껴 쓰고 절약하고 오래 갈 수 있도록 긴축의 마인드를 가지고 보되 현실에서 생계가 유지 안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는 게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연구를 근데 지금 또 여의도 연구원장 맡고 계시죠. 그래서 상당히 중책이신데 그 연구를 좀 구체적으로 해 나가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솔직히 뭐 여의도 연구원이 그동안 많이 당이 망가지면서 위축이 많이 돼 있어서 좀 기능 정상화를 하는데 조금 주력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 아직 이런 아주 세부적인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정책 디테일까지 손을 대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비되는 대로 꼭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개인하고 가구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아주 결론적인 건 아니라도 어떤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전통적인 보수 정당 이제 보수주의의 철학적 이념적 기반을 보면 그게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제 공화주의라고도 하고 이제 정치 체제로서의 공화정을 믿는 이제 이런 어떤 사상적 흐름들이 결합이 되어서 보수 정당의 이런 이념적 토대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주의 관점에서는 가족 같은 공동체 최소 단위 또 확장되면 국가 공동체 여기에 대한 어떤 애정, 소속감, 또 충성심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조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자유주의로 보자면은 실존하는 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지상 가치를 이제 그 근본적인 원리로 삼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의 입장을 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상충될 수가 있지만 저는 이미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고 아마 이 추세는 더 빨라질 것 같고요. 10년 전하고 비교할 때 이게 엄청나게 이 생활 패턴들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그 결혼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일종의 처벌 내지는 이 불이익을 주는 이런 식의 제도 설계보다는 좀 더 이런 결혼 여부로 인한 차별이 있는 정책보다는 좀 더 물론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출산율은 유지가 돼야 될 텐데 또 다른 말씀 잠깐 드리자면 출산율 장려, 이제 출산율 제고, 출산 장려 정책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인가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재앙이다라는 게 전통적인 인식이었다면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과연 저출산이 재앙인지 아니면 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조금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 굉장히 흥미로운 또 다른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궁금했던 게
출산율이 낮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위기라고 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또 일자리가 없어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또 양면적인 이야기를 항상 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데 김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한쪽에 지금 무게를 싣고 계신 거죠. 일자리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인구를 늘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 대응을 국가가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추세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속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2.1인 나라하고 1.5인 나라하고 0.9인 나라는 이제 기존 시스템이 한순간에 이 다음 패러다임에 맞게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이게 속도가 그 빨라진 상태에서 저출산 쇼크가 오게 되면 기존 제도들이 거의 깨져나가는 특히 연금 같은 게 못 견디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처럼 지금 하락한 거는 좀 받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출산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다, 무슨 절대악으로 보는 이런 관점은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좀 섣불리 판단해 보면 의원님께서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인지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자인지 아직도 제가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네. 그 두 가지는 또 깊은 토론이 필요한데 어쨌든 말씀하신 자유주의는 상당히 이제 개인의 독립성과 권리 또 선택의 자유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신 그런 뭐 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기본소득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 한편으로는 상당히 철학적으로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유럽 쪽에서는 그런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저희도 이 자리에서 그 반파레이스의 21세기 기본소득 가지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홍기빈 소장하고 나눈 얘기도 반파레이스가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뭐 말 자체도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기 위한 기본소득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기본소득제도를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많이 또 동의할 것도 같습니다. 뭐 알파고 충격도 다 받았고 하니까.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양가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를 들면 카카오 카풀과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국민들이 기술 혁신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걸 인정을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당장 생계에 걱정하는 이 어려운 택시기사분들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공감을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 파괴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서 기본소득 같은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돈을 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어떡하라는 걱정도 이렇게 양가적인 감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얼마 전에 서베이 설문조사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지난번 저희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거기 보면 양가적인 감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득과 합의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 의견을 좀 여쭙고도 싶습니다. 이제 그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룰 거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저는 그 기본소득 체제로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면은 공무원의 수를 최소 절반 조금 더 나가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이 재원이 확충이 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찬성을 안 하시겠죠. 지금 일자리 없는 시대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일자리가 공무원 일자리인데 여기에 뭐 700대 1, 1000대 1 그 경쟁률로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비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본소득제가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가 이제 실제로 상용화되면서 과거에 로봇이 나오면서 이제 그게 기계 설비가 되든 아니면 휴머노이드 이런 팔이 달린 그 이 관절이 달린 로봇이 되든 산업 현장에 가면서 육체 노동을 대체했지만 이제는 AI가 대체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종들이 변호사, 회계사, 금융분석가, 의사, 교사 여기에 공무원 들어가거든요. 공무원이 그 복잡한 법령 체계를 누군가 알고 있고 답을 해줘야 되고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필요했는데
단순 서비스는 요즘에 식당에 알바 일자리들 없어지면서 다 쿠폰 빼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은행, 증권, 보험사, 콜센터 요즘 간단한 질문은 보이스 컴퓨팅 이용해서 AI가 답을 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이 왜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매년 3만 명 퇴직을 하고 3만 명이 입직을 하고 있는데 3만 명을 매해 뽑을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급진적인 게 아니고 3만 명을 처음엔 1년 차에는 2만 5천 명, 2년 차에는 2만 명, 3년 차에 1만 5천 명 뽑기 시작해서 한 30년 1만 5천 명 뽑으면은 한 세대가 지나면은 공무원 수가 50만 명으로 줍니다. 3만 명을 1만 명으로 줄이면 30년 지나면 100만 명이 30만 명대로 줍니다. 공무원 채용을 줄이자는 말씀이죠. 채용을 줄이는 퇴직은 거죠. 계속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래 지나면 숫자가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부의 효율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건축공사 같은 걸 하더라도 조달 단가로 하면은 민간에서 짓는 거에 거의 2배 비용이 나옵니다. 네. 어디 들어간지 모릅니다, 다들. 근데 절차는 다 맞게 하거든요. 이렇게 블랙박스 안에 이런 비효율을 안고 있는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두고서 기본소득을 한다면 이거는 나라 문을 곧 닫게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크기를 줄이고 효율화하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이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설득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 합의에서 아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네.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근데 이것도 기본소득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자면 최근에 보면 사회복지 일자리가 그래도 유일하게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복지가 확충되는 것도 있고 또 아마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수요가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사실은 공무원이거나 또는 공공적인 일자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위탁 사업인 경우도 있고 뭐 네. 지원 사업인 경우도 있고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저 설명드린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치안, 소방, 복지 이 직군은 늘려야 됩니다. 네, 네, 시민의 생명, 네. 안전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직군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늘려야 됩니다. 네. 하지만 다른 일반 규제 부서들이나 또는 충분히 자동화될 수 있는 서비스 부서들은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직접 서비스 제공하는 이 직군은 늘려야 하고 다만 좀 규제를 다루거나 하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대폭 줄여야 되고 지금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국민의 삶의 질에 개인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네. 이 그 생명이나 재산의 위협을 받는 뭐 범죄나 화재로부터 또는 재난으로부터 여기는 철저하게 보장을 해야죠. 그렇군요. 네.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게 뭐 일종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로는 사실 지금 있는 각종 기본소득하고 유사해 보이는 다들 다르다고는 하지만 일견 유사성이 조금씩 있는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토론회 같이 하셨던 청년수당도 그렇고요. 네. 청년배당도 그렇고 뭐 아동수당, 기초연금 뭐 조금씩 비슷비슷한데 이 제도들은 어쨌든 각각의 경로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이 이제 좀 장래에 도입되는 것하고 사이에 어떻게 조율되는 것이 필요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뭐 기초연금부터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등이 미래의 기본소득을 구성할 작은 모듈들이 지금 도입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퍼즐이 다 맞춰지면 기본소득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대해서 너무 뭐 좀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뭐 경계해야 될 것이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거를 정치인들이 특히 지자체에서 자기 어떤 다음 선거 운동용으로 이 제도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 이거는 네.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정말 정책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게 보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이 되면은 조건 없이 지급이 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네. 이거를 뭐 심사를 하고 내지는 뭐 추첨을 하고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과정에서 요행을 바라게 하거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는데 정책 실험이라면 희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드릴 테니까 생활을 해보시라. 네, 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리포트를 써달라. 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예산을 들고 흔들면서 이 돈을 받을 사람은 손들고 하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거나 심사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애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실험을 하려면 네, 무조건적으로. 그런 이 의사결정이나 이런 결과 평가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장치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는데요. 네. 이제 법적으로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입법을 통해서 하기도 필요하면 하고 입법을 해야죠. 했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그게 뭐 어떻게 제가 아주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냥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국가가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떤 장애가 있다는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 논란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럼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나서서 좀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같이 정책 실험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소득하고 경제하고의 관계인데요. 네. 흔한 많이 나오는 이제 반론들이 있는데 기본소득 지급하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없어지지 않느냐. 또 경제활동 할 때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물론 뭐 경제활동 해도 기본소득 준다고는 하지만 안 해도 주니까 퇴장을 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뭐랄까 우리가 청년 세대에 대해서 걱정하는 니트족처럼 변하고 그럼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이라서 이 역시 실험과 관찰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노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인간 노동으로 어느 정도의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기가 지금 검증이 안 됐거든요. 제가 생각해 본 모델 중에 하나는 농업 사회라 그러면은 이제 농업 종사 인구가 뭐 60-70% 되는 이런 아주 그 외의 직군이 거의 아주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한. 하지만 이게 미국 같으면은 농업 인구가 2%인데 그 중에 1%가 직접 농업 경영하는 사람이고 1%는 농업 유통 인구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 되는 사람들이 생산한 거를 가지고 미국 사람 다 먹여 살리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제조업도 이렇게 바뀐다고 볼 때 그렇다면은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은 일이 없거나 내지는 농업, 광업,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서의 혁신이라 하면 다양화, 범위로 보자면 다양화, 차원으로 보자면 고도화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한 국가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이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특정 시점을 잘라서 보면은 스톡, 저량을 보지 않습니까? 네. 일정 기간을 놓고서 보면은 유량, 플로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의 경제적 자원이 이만큼 존재하더라도 이게 일정 단위 기간에 한 바퀴 도는 거하고 두 바퀴, 세 바퀴 도는 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의 지갑을 흔쾌하게 열게 하느냐. 사실 그래서 이 슈페터의 이 혁신, 창조적 파괴 과정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라도 규제를 풀고 아까 그래서 공무원 줄이자는 것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많으면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하는 일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 나아진 혁신 환경에서 내가 이거를 사고 싶은데 그보다 훨씬 적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더 많은 만족을 얻게끔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많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자꾸 할 겁니다. 네, 네, 네. 이런 게 이제 가속화되면은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그 똑같은 단위의 돈이 사람들의 지갑을 한 사람 지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10사람 지갑을 돌아다니면은 그만큼 소득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하나 보완할 수 있다고 네, 네,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요즘 논란이 많이 되는 소득주도 성장하고 조금 논의의 맥이 닿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관련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워딩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소득 같이 기본적인 이 소비 여력, 구매력을 기본 구매력 확충 차원에서 소득이 보다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분산되고 이것이 꼭 그 무슨 이 고소득자, 이 혁신가에 대한 보상을 가로막자는 게 아니라 그건 장려를 하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매력을 확충해드릴 의무가 있다 국가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부담 없이 요즘 보면은 의류 브랜드도 스파 브랜드들 나오면서 예전에 몇 배 그렇게 비싼 돈을 줘야 되는 옷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지 않습니까? 의류뿐만 아니라 뭐 그 식재료에서든 또 다른 어떤 이 무슨 편의용품에서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방향으로 경제가 가면은 충분히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되면서 혁신도 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말씀은 소득주도 성장 주장하는 분들도 다양한데 네. 그중에 일부가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또 비슷한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워딩 자체는 뭐 반대하신다고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정리된 거는 이게 작동하기 어려운 모델을 썩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제 현장에서 실패들이 네.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구매력 확충은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한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그 기술 혁신 주도하고 있는 기업가들이 중에서 기본소득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서비스업도 노동이 대체되지는 않을까요? 사실 조금 서비스업도 오래 가면,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취업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의견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적어도 서너 개의 직업을 가질 생각을 하고 너무 한 가지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 가지 스킬을 지금부터 익혀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마도 기본소득이 좀 받쳐주고요. 지금 어젠다 2050의 지금 세 가지 핵심 주제의 하나인 데이터 소유권의 개인 귀속 문제 이것을 통해서 오프라인 세상이 온라인 세상으로 옮겨가면서 개인이 이제 내 정체성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비트로 표현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 세상에서 내 실체인데 내가 만들어 놓은 개인 정보들이 내 실체인데 이거를 기업 DB에 온전하게 무료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서 소유권 자체가 기업에 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내 어떻게 보면 내 인격이 거기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거라고도 보는데 그래서 천부인권 선언을 하면서 인권이 내 개인께 됐던 것처럼 데이터 소유권도 빠른 시간 안에 더 늦으면 기업들 저항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정보를 온전하게 내 개인 것으로 소유를 확립을 해주고 여기에서 벌어들여지는 크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의 소득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네. 내가 서비스 업종에서 내가 요가에 취미가 있어서 요가 강사를 하든 인문학에 그 어떤 조예가 있어서 철학 강의를 하든 또는 네일 아티스트 공부를 해서 네일 그 샵에서 일을 하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서 다양하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고 소득에 있어서 아주 뭐 과거에 제조업 일자리나 이 고급 서비스 업종에서 변호사 회계사 하면서 막 몇 억 원씩 연봉을 받는 이런 거는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사회경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좀 정리가 저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의 소득이라는 것은 예컨대 뭐 한 2%의 지금의 미국 농민 같은 제조업에 이 굉장히 앞서 있는 기술자들과 네. 이 제조업의 운영자들 그래서 분들은 이제 있는 거죠. 일종의 상당히 고소득의 그런 엘리트가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이제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안정되게 구할 수 없는 대부분의 나머지 인구는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 보면 상당수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내가 움직이면서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관련된 것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기업으로만 가지 않고 나한테 귀속되게 해서 데이터와 관련된 소득이 또 그 위에 한 층이 더 생기고 그 위에는 내가 즐길 수 있는 즐거워하는 어떤 일을 개발해서 네일 아티스트라도 좋고 뭐 어떤 형태라도 특히 서비스에 해당되는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혁신하고 개발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하면서 소득을 얻고 그러면서 동시에 좀 가치와 보람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사회.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마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이 소득 일종의 안전망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다 모아져도 사실 충분치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젠다 2050에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 주제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사회 경제적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게임하면서 쌓은 포인트를 가지고 현금화를 해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아마 5천만 국민 중에서 이제 은퇴 연령도 더 이제 80세 이상으로 높아진 시대가 곧 오겠지만 이 경제 활동 인구가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그래서 다양화 그러니까 아주 전에 듣도 보도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해보고 이런 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이 꼭 무슨 뭐 파괴적인 이런 유형의 게임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어떤 소셜 개념이 접목된 사회공헌의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의 어떤 이 지혜를 또는 지식을 넓히는 이런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꼭 게임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이게 사실 다음 세대 인류의 더 주된 생활 공간이 온라인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이런 사회경제 체제가 지속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사회가 오면은 노동시간이라는 개념도 좀 달라질 것도 같네요. 노동 시간이 뭐 주 40시간에서 프랑스가 주 35시간 도입을 몇 년 전에 했다고 알고 있고요. 아마 주 30시간, 주 20시간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 이외에는 뭐 가상 세계든 현실 세계든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나름대로 하면서 지내면서 예. 각자 그것으로부터 소득도 좀 얻지만 포인트를 얻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아 실현을 더 이상 그 칼뱅 종교개혁 때 했던 이런 그것이 내 소명으로서 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거의 단일 직업을 평생 가지는 시대가 이미 깨지기 시작했고요. 네. 아마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준비를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시대에 개인도 적응해야 되지만 개인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야 또 거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데 책임감이 크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랫폼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플랫폼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비포장도로를 걸어갈 때 포장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자전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아주 편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플랫폼을 깔고 플랫폼 간의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미래 이야기 같지만 금방 다가올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한 2, 거죠. 30년 안에 구현될 수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기본소득 중심의 사회 체제로 이렇게 그것도 전환이지 않습니까? 네. 큰 전환인데 시작을 어디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인 시작이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랩 2050에 와서 어젠다 2050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 데이터 소유권의 개인 귀속, 그리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사회경제적 연결, 그리고 기계세 도입. 기계세. 예, 네, 그렇게 생각. 요 세 가지가 되면 그래도 몇 개의 그 퍼즐의 중심 퍼즐은 이렇게 마련을 한다고 생각되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 나가면은 빠짐없이 완성이 되는 그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일단 이야기 다 다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기본소득과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지금 이제 뭐 사실 현실을 돌아보면 오늘 이 시간 동안은 굉장히 미래에 당연히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이게 네. 많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국민들 사이에서도 하루하루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학계도 사실은 좀 그래요. 미래 얘기를 하기보다는 과거와 현재 얘기를 하느라 좀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좀 당부 말씀이라든지 이걸 좀 같이 하자거나 또는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게 처음이라서 이제 단편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지만은 예 그래서 더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현실 문제가 아니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현실 문제를 푸는 게 과거의 관점으로 현실의 문제를 현재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꼬이고 들어맞지가 않는 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대학생들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있으면은 거짓말하는 거로 생각을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처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자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이제 아까 이제 보수 정치, 보수 정당에 대한 말씀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이제 진보 보수의 구분이나 또는 20세기에 있었던 이념 대결이 거의 무의미한 상황이 이제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21세기 좀 있으면 중반에 들어서는데 20세기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유물을 가지고 박물관 안에서 서로 유물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좀 더 이상 이제 이런 무의미한 논쟁을 그만하고 좀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세현 의원님하고 이 말씀을 쭉 오랫동안 나눴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또 마지막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박물관 안에서 유물을 놓고 다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홍기빈 소장하고 이야기하면서 기본소득이란 미래에서 날아온 도자기 파편이다. 어쩌면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고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기본소득이란 제도를 통해서 미리 상상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또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대비가 되네요. 오늘 기본소득에 대한 말씀 아주 깊이 있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첫 걸음으로 기계세를 도입하고 가상과 현실을 통합하는 어떤 이 그림을 그려야 하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 일들을 먼저 해나가면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을 구상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 와주시고 말씀 오랫동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